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독자님들, 만약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하나 샀는데, 영수증을 딱 받아보니까 가죽값보다 그 바느질 값이 3배나 더 비싸게 찍혀 있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니 당장 환불하러 달려가거나 매장 책임자를 부르겠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는 아파트 시장이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첨단 기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한가운데서 약간 이런 영수증 없는 거래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되게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비용들 그리고 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고 어떤 치열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인공지능, 자동차, 또 제복 공무원분들 이야기라서 다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네네, 완전히 다른 분야 같죠. 네. 근데 그 이면의 작동 원리를 딱 들여다보면 결국 투명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옥겨집니다. 그럼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저 오늘 기사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 수치 보시고 놀라셨죠?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지역 아파트 건축비가 그 강남 3구 같은 분상제 적용 지역보다 최대 3배나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작년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8개 단지 분양가를 꼼꼼히 뜯어본 결과거든요. 아, 18개나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 비교를 해보면 이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지난해 12월 강남구에 지어진 역삼 센트럴자이 혹시 기억하시죠? 네, 강남 한복판이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겠죠. 바이는 비상한제 지역이었어요. 여기 건축비가 얼마로 책정됐을 것 같으세요? 아무리 자재비가 올랐어도 강남이랑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한 1,000만 원 선? 놀랍게도 무려 2,335만 원이었습니다. 잠깐만요. 2,335만 원이요? 땅값 빼고요? 네, 순수하게 건물 올리는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강남 역삼 센트럴자이는 전체 분양가에서 건축비 비중이 19.5%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비싼 그 강남 택지비였던 거죠. 아, 땅값이니까. 근데 이 동작구 라클라체 자이데파이는 전체 분양가의 54.9%가 통째로 건축비로 잡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죠? 벽돌을 순금으로 구워서 올리거나 아니면 철근 대신 티타늄을 쓰지 않고서야 같은 건설사가 비슷한 시기에 짓는데. 건축비만 단독으로 3배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이상하죠. 네, 건축비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특정 구에서만 갑자기 막 폭등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니까요. 여기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투명한 영수증의 부재입니다. 아,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가족보다 비싼 바느질 값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말 그대로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딱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건축비를 산정할 때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각종 가산비를 더하게 되는데 이때 세부 항목들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엄청나게 깐깐하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일이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는 거네요. 철근 얼마, 콘크리트 얼마, 마감재 얼마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거의 현미경을 들이대는 수준의 투명한 영수증 제출을 강제받는 셈이죠. 근데 비상한제 지역은 이런 세부 항목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냥 건설비 총액 얼마 이렇게 뭉뚱그려서 신고해버리면 끝이에요. 기사님, 그럼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은 감정평가로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시행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 깜깜이로 가려져 있는 건축비 항목을 뻥튀기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사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구조적인 맹점입니다. 재건축 조합 같은 시행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 건축비 항목에다가 각종 비용을 슬쩍 덧붙이는 구조인 거죠. 참. 외부 심의가 없으니까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그런 권한을 쥐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는데 내가 내는 수십억 원의 돈이 진짜 내 집 튼튼하게 짓는 데 쓰이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장부 속에서 부풀려진 건지 알 길이 없다는 건 정말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 신뢰의 근간인 투명성이 훼손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수증을 안 보여주는 거래 방식은 결국 건설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이 투명한 영수증을 아주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가 아파트 건설 현장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가장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 AI 분야죠. 아, 맞습니다. 사실 AI 분야의 말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곳이니까요. 네, 안 그래도 이번 달 5월 27일하고 28일에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서울포럼 2026에 아주 대단한 분이 오신다고 기사에 크게 났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설명 가능한 AI, 즉 XAI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 교수님이 이번 포럼에서 특별 강연을 하시거든요. 이분의 핵심 진단을 딱 보면 지금까지의 AI 기업들 간 경쟁이 막 누가 더 똑똑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건죠? 뭐 성능 경쟁이 끝났다는 건가요? 성능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이제는 누가 더 신뢰할 수 있고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느냐로 무게중심이 훅 이동했다는 거죠. 아, 신뢰성으로요? 네, 여기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기술이 바로 기자님이 방금 언급하신 XAI,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저는 AI가 결과만 잘 맞히면 그만 아닌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수십억 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답을 딱 내놓는 게 딥러닝의 매력인데 굳이 그 복잡한 과정을 일일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할까 싶어서요.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 추천을 받거나 챗GPT로 이메일 초안 같은 거 쓸 때는 결과만 적당히 나오면 그만이긴 하죠. 그쵸? 근데 이게 인간의 생명이나 자산이랑 직결돼서 규제가 아주 강한 고위험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진단이나 자율주행, 금융심사 같은 그런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의료진단 AI가 환자의 엑스레이를 딱 보고 이 환자는 폐암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근데 의사가 AI한테 왜 폐암이라고 판단했어? 하고 물었는데 AI가 제 블랙박스 신경망 알고리즘이 계산해 보니까 확률이 99%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의라도 다짜고짜 메스부터 들이밀면서 수술부터 합시다. 이유는 나도 몰라요 하면 어떻게 내 몸을 맡기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권 대출 심사도 똑같아요. 은행 AI라 독자님의 대출을 거절했는데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냥 알고리즘의 결정입니다. 이렇게만 통보한다면 절대 납득할 수 없겠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XAI가 기술적 인프라로서 필수적인 겁니다. XAI는 AI 모델이 도출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인과관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쫙 해석해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 우측 상단 이 미세한 패턴이 과거 폐암 초기 대기타 특징이랑 98% 일치하기 때문에 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네, 명확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네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 가능성은 이제 기업들이 산업 현장에 AI를 도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냥 부가 옵션이 아닙니다.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는 상태로는 시장 진입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잘 맞히는 AI의 시대를 지나서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AI로 진화하는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겁니다. AI가 스스로 자기 알고리즘을 막 투명하게 설명해야만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감을 기술로 지워내고 신뢰를 회복하라는 시도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더라고요. 아, SK온 소식이죠? 네, SK온을 새로운 배터리 양산 소식입니다. 네, 이거 작년 4월에 그 미국 스타트업 물량 수주한 이후로 조금 조용했던 SK온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돌파구거든요.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즉 EREV용 NCM 파우치형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하반기부터 충남 서산 공장에서 양산해서 내년 초 출시가 유력한 제네시스 GV70 모델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사에 딱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EREV 시장을 선점한 건데 제가 이 자동차 공학 쪽은 약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 EREV라는 게 전기차 안에 그 기름을 넣는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타던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둘 다 기름 넣고 엔진 돌리는 건 똑같은데 왜 굳이 이 방식이 전기차 시장의 구원투수라는 건지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겉보기엔 엔진이 있어서 똑같아 보이는데 작동 원리가 완전히 진짜 180도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기존 하이브리드는 가속 페달을 딱 밟으면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는 데 개입을 해요. 전기 모터랑 엔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차를 움직이는 구조죠. 아,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주행의 주체군요. 반면에 EREV에 탑재된 엔진은 바퀴랑 아예 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발전기만 그냥 묵묵히 돌리는 겁니다. 와, 그럼 차는 무조건 100% 전기 모터의 힘으로만 달리는 거네요? 엔진은 그냥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기름 먹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 역할만 하는 거고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달리는 발전기를 차 안에 싣고 다니는 셈이죠. 근데 구조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기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이 2kWh에 못 미칠 정도로 아주 작아요. 그냥 뭐 주행 중에 살짝 보조만 해주는 수준이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EREV에는 무려 40kWh짜리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일반 순수 전기차가 보통 한 80kWh 정도 들어가니까 딱 절반 수준의 아주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죠. 와, 확실히 크네요. 네, 배터리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존 하이브리드보다 20배나 더 큰 배터리를 파는 셈이니까 수익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확실한 혜택이 있겠네요. 사실 전기차 살까 말까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명절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기 찾아 헤매야 하는 그 지독한 주행거리 불안감이잖아요. 바로 그 불안감을 아주 완벽히 잠재워줍니다. 이 EREV는 1회 충전하고 기름통을 가득 채우면 주행 가는 거리가 자그마치 1000km를 훌쩍 넘습니다. 일반 전기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거리죠. 1000km요. 대박이네요. 네, 충전 스트레스라는 심리적인 장벽을 딱 허물면서도 동시에 배터리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서 차량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 대단히 영리한 기술적 타협안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동차의 방전 불안감은 충전용 발전기를 달아서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또 인공지능 블랙박스의 한계는 설명 가능성이라는 인프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들 해결책을 찾고 있죠. 시스템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약점을 좀 투명하게 드러내면서 극복해 나가는데 오늘 마지막 기사를 보면서는 진짜 마음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저도 기사 보면서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지탱하시는 제복 공무원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다룬 보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우리는 기계와 기수에게는 끊임없이 투명하게 해결책 내놓으라고 막 요구하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묵묵히 돌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방전은 대체 누가 챙겨주고 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실 자료였죠. 2021년부터 작년 20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경찰, 소방, 교정, 해양경찰 등 제복 공무원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자그마치 23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36명이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7.7일마다 한 명씩 끔찍한 비극 속으로 내몰렸다는 뜻이거든요. 더 절망적인 건요. 올해 2026년 들어서도 3월까지 벌써 경찰에서만 6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직군별 5년 누적 통계를 보면 경찰이 가장 많았나요? 네, 경찰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81명, 해경 22명, 교정직 17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 비극의 원인을 분석한 데이터도 있었죠. 사실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살인적인 업무량 때문이라고 막연히 짐작했거든요. 경찰청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불화나 경제적 요인도 컸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원인은 48건으로 집계된 정신건강 문제였습니다.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이권수 교수님 진단을 보니까 진짜 뼈가 시리더라고요. 제복 공무원분들은 매일 그 극심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급격히 심화시키죠. 하지만 이건수 교수가 지적한 진짜 치명적인 비극의 씨앗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고통을 외부로 드러내기 어려운 그 폐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 방패라도 매일 쇠망치로 끊임없이 막 두들겨 맞으면 결국 보이지 않는 안쪽부터 미세하게 금이 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중과 조직 앞에서는 늘 강인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강요받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막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되게 나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서 철저히 숨기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서 제복 공무원들이 우리는 감정 없는 로보캅이 아니다 이렇게 절규하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기꺼이 몸을 던지는 분들인데 정작 그분들이 마음 놓고 아프다고 호소할 수 있는 투명한 심리적 안전망은 철저하게 부재했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개인의 멘탈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고요. 자기 고통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이 마음의 방전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적인 마지노선을 하루빨리 좀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가는 아파트 건축비부터 그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인공지능의 복잡한 알고리즘까지 우리는 무생물과 차가운 기계 시스템에는 그토록 깐깐하게 철저한 투명성을 요구하잖아요. 네, 낱낱이 기록된 영수증을 원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고통 앞에서는 유독 투명함을 허락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뎌내라는 무언의 침묵만을 강요해온 것은 아닐까요? 독자님들 주변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보이지 않는 비용들에 대해 오늘 하루 한 번쯤 깊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숨겨진 비용과 신뢰의 요건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